일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또 관광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6년 4월부터는 숙박세라고 하는 관광세의 일종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관광객 없어서 난린 동네도 많은데 찾아와 주면 감사히 여길 줄 알았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까지 하는 겁니까? 인도의 남부에 카멜라 해리스의 사진이 막 걸리고 있다. 기도를 하고요. 해리스를 위해서요? 해리스를 위해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도 인도인데요. 도널드 트럼프의 사진들이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트럼프의 외가도 여기입니까?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깐 휴식을 취하기로 한 어혜진 소장님 대신에 앞으로 3주간 함께할 추동훈 매일경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입니다. 아니, 이제 코로나 끝나서 다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름 휴가 좀 가보자 이런 시점 된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요즘 안티 투어리즘 이게 좀 오히려 붐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외국인 관광객을 기피한다. 안티 투어리즘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계 곳곳에서 확산이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 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 코로나 훨씬 이전이죠. 2010년대 전에쯤에 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와 같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된다라는 일부 관광지에선 있었던 이슈인데, 문제는 이게 아시아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요, 곳곳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광 가는 것,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제 안티 투어리즘이 발생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될 만큼 이것은 현지에서 관광지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6일 날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는요, 수천 명의 현지 시위대가 도심에서 관광객들에게 물총을 막 쏘고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시위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호호. 사실 물총을 쏘다 보니까 사람들은 약간 축제를 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요? 관광객들은. 근데 이게 좀 진지하게 진심을 담은 시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광객들이 우리 동네를 존중해 달라라는 팻말을 들고 도시를 돌아다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광객들에게 우리 동네를 존중해 달라라는 그렇죠. 팻말을 든 거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길래 사실 우리 동네 지역 상권 활성화되는 좋은 일일 텐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려할 정도로 비화된 건가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때는 제발 좀 관광을 와주길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요, 지금 또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한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할 것 같은데, 전 세계 관광객 수를 보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은 됩니다. 올해 1분기죠. 작년에 동기 대비해서 19% 늘어나 2억 8,500만 명이 전 세계 관광을 다니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이 숫자가 이 코로나 직전이죠. 2019년에 97%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는 정말로 사라졌고 이제는 뉴노멀 시대의 관광 시대가 열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관광객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당연히 이때까지 억눌렸던 것들이 지난해 2023년부터 조금씩 더 확산이 됐겠죠. 예. 그랬는데 2010년대에 비해서 요즘에 바뀐 게 무엇이냐라면 이 SNS와 모바일 시대가 완전히 장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관광 정보를 얻고요. 그리고 좋은 데라 하면 또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또 관광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유명 관광지의 쏠림 현상이 SNS로 인해서 좀 더 심화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 또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이제는 호텔이 아니더라도 관광지에서 즐길 수 있는 곳, 머물 수 있는 곳도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관광의 여건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의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결국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관광지의 이 밀집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제 버티지 못하는 이 갈등 문제가 계속해서 비화된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에 대한 질문과 고민은 계속해서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관광객 없어서 난린 동네도 많은데 찾아와 주면 감사히 여길 줄 알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많이 가면, 어떤 동네 많이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까지 하는 겁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이 많으니까 생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은 뭐 쓰레기가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 정도 소음도 많아질 거고요. 예, 그리고 소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관광을 갔는데 오늘은 뭐 저녁 8시에 자자 그러진 않잖아요. 예. 가면은 이제 뭐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놀죠. 놀면서 또 기분이 좋으니까 술도 한잔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시끄러운 소리들 내는 것들, 늦은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국내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 서핑의 성지라고 불리는 양양이라는 양양. 도시가 있죠. 사실 저는 이 서핑을 하러 가본 적은 없는데 네. 이 양양의 이제 MZ 세대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좋아요. 많은 네. 사람들이 오니까 소비도 예. 해주고요. 활성화가 됐다라는 건 좋은데 야 이게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워낙 즐겁게 놀고 낮에는 서핑을 하고 또 밤에는 또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술집과 젊은이들로 인해서 활기는 생겼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은 크게 늘어났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네.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좀 충분히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어떤 데서는 배부른 소리 하네 이 소리 그렇죠. 나와요. 네, 그런 예. 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네.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또 경제적인 문제로도 이어진다라는 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뭔가요? 바로 이게 인플레이션 문제랑도 연결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중해 마요르카 여기도 유명한 이 관광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숙박업소가 모자라다 보니까 다른 집에서도 이제 더 이상 집으로 쓰지 말고 숙소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집들을 사들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세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게다가 식당과 식료품점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소비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밥값이라든지 음식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한 번 쓰고 가는 관광객들 입장에서야 조금 더 쓰고 말지가 되지만 예.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머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물가가 상승하는 부담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교수님 네. 좀 잘 아시나요? 그럼요. 네, 유명한 정말로 세계적인 가수인데 이분 또 사실은 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던 공연 업계가 이 코로나가 끝나자 반작용으로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전 세계 월드 투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도 좋아하지만 야 콘서트 한번 가야겠다. 그거를 지금까지 참았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월드 투어, 이 디 에라스 투어라고 불리는 투어명이 있거든요. 이 콘서트 투어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지금 미국을 지나서 현재 독일에 있더라고요. 독일의 네. 공연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한번 공연을 하면 그 지역으로 팬들이 대거 몰려서요. 그러는 바람에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숙박 가격이 엄청 뛰어버리고 식당의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경기 부양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름을 따서 스위프트 노믹스라고 부를 정도로 이 신조어가 됐어요. 그만큼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에라스 투어가 그러니까 투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고 떠나가니까 일회성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뭐 큰 문제가 있냐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올해 지금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을 지나서 유럽을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네.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2개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올림픽 하나랑. 올림픽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이제 예. 막 개회를 하는 건데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독일에서 있었던 유로 2024가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제가 그때 유럽에 있었습니다. 제가 출장이 있어서요. 그러셨구나. 제가 유럽 출장으로 독일을 갔다 왔는데 숙박비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얼마나 내셨어요? 그때 제가 하루 묵는데 호텔이 좋은 데도 아닌데 정말로 없어서 묵은 데가 한 60만 원 가까이 냈거든요. 하루에 60만 원. 하루에요. 하루에 60만 원을 내는데 다른 데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렇게 탁 예. 갔는데 가보니까 워낙 많은 유럽 전 사람들이 또 축구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에 몰려들어서 이렇게 많이 머무르고 쓰고 또 소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로 2024가 있어서 물가가 한번 올랐는데 또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나가면서 또 물가를 올리고요. 지금 또 프랑스에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프랑스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비가 또 진작되고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점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좋은 행사들, 빅 이벤트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신 건데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몰리고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보안 이슈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 테러 등도 있다 보니까 시내 곳곳에서 경기장 주변을 통제하거나 여러 가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또 불편함이 또 생긴 겁니다. 어딜 지나가려 하면은 QR 코드를 찍어야지만 지나갈 수 있게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투어리즘 때문에 안티 투어리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일반인들이 이 스포츠 이벤트가 사실은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파리를 비롯한 유럽 등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 1년 내내 연결이 되면서 정말로 네. 물가를 올리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큰 행사하면 근처는 갑자기 물가도 뛰는 것도 문제지만
이상한 점도둑들 또 많아지잖아요. 네, 그것도 걱정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파리에서는 정부 차원 그리고 경찰 인력들을 대거 투입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벌써 재미있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훈련장에 좀도둑이 벌써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 검사, 이 출입 검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면 못하냐, 이 좀도둑 하나 못 잡으면서라고 하며 지금 절도범들이 뭐 파리에서 이 아르헨티나 대표팀 선수들의 귀금속을 가져갔다라는 뉴스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호주의 사이클 대표팀이 현재 프랑스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이동 중이었는데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가다가 잠깐 쉬는 와중에 보니까 크게 도둑이 와서 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애를 쓴다고 해도 사실 뭐 도둑이라는 게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문제가 또 하나 크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죠. 네. 미국보다 먼저 하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과연 유럽의 선택이 미국보다 빨랐다라는 것이 현명했던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경기 안 좋아서 금리는 낮출 수밖에 없었지만 물가 못 잡았는데 그 얘기인 거죠? 그 말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 번 내렸던 물가를 지금 다시 올리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유럽연합이 금리를 언제 낮출 것인가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유럽에서 불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의 부담들이 과연 이러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관광객의 한 사람으로서 섭섭했는데 네네. 나름의 일리도 있어 보여요. 그럼요. 네네. 쓰레기, 소음, 인플레 문제 그리고 범죄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생각보다 상황이 결국 심각해서 안티 투어리즘까지 생긴 것 같은데 해당 국가들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는 이 사람 시민들을 달래긴 해야겠죠. 뭐 그렇다고 관광을 막을 수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양쪽의 만족을 다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정부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나온 묘수라고 봐야 될까요? 하나의 자구책이라고 봐야 될지 유럽 도시들은 이 관광세 같은 거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를 인상하는 방향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올해 세계 최초로 당일치기 관광객에게도 시범적으로 하루에 5유로 한국 돈으로 약 7,500원 정도가 되는데요. 를 도시 입장료로 받는 것을 적용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드렸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인데요. 베네치아는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작은 그렇죠. 수중 수상 도시인데 거기에 워낙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미 관광세를 받아오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네치아에서는요 내년부터 이를 10유로로 2배 가까이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이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혜택으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이 관광객들의 편의를 좀 더 확산시켜서 이 관광객과 일반 시민을 조금 분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 크루즈를 타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7유로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겠다 하는 식으로 유럽 곳곳에서 세금 인상을 통해서 이 묘수를 찾겠다라는 정책들이 나와 있고요. 아시아에는 없나요? 아시아에도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또 관광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 상품도 워낙 잘 돼 있고 한국 분들도 제일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한 곳인데 일본에서도 이런 많은 사람들의 투어리즘 이슈로 인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는 세금을 계속해서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3일입니다.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26년 4월부터는 숙박세라고 하는 관광세의 일종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12곳에서 숙박세를 내고 있다라고 해요. 일본에서도. 그런데 이제 홋카이도에서도 이러한 관광세, 숙박세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선언을 한 곳이 무려 40곳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숙박세는 얼마나 돼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편차가 좀 있긴 합니다. 좀 싼 데는요. 50엔, 한국 돈으로 한 44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이 정도는 뭐 크게 부담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데는 1000엔, 한 8,800원 정도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관광객들의 반응 그리고 시민들의 만족도 등을 따져가지고 이러한 세금을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일본의 숙박세 같은 경우에도 이 관광 공해를 일으킨 관광객에게 해결 비용을 징수한다라는 성격의 징벌적 성격의 세금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자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일반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책들이 바로 나오는데 쓰이는 돈이 이 관광세가 되고 있습니다. 교토 같은 경우에도 뭐 천년고도 뭐 엄청나게 오래된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잖아요. 이
이 교토에서도 숙박세로 연간에 무려 48억엔 한국 돈으로 425억 정도를 거뒀다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의 자원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그를 해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4월에 주요 관광지에만 서는 버스, 바로 관광 특급 버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이 버스가 있음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렇죠. 같이 다니지 않아도 되는 예. 그런 편리함을 주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즉 이런 것들이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 또는 해결책으로도 제시가 되곤 있지만 과연 이것만으로도 충분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행의 트렌드 그리고 일반인들의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갈등의 여지로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관광을 가는 입장에서 조금씩은 살펴보시고 조심하셔야 될 필요도 있는 요소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광세를 부과할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본인들의 지역이 상품성이 있어서 그럼요. 이 정도 돈 내고 올 거야 생각하는 거거든요. 뭐 또 이렇게 그런 관광세까지 부과했는데 또 자꾸 가면 이거 금액 금세 올립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참 걱정입니다. 예, 다른 소식 한번 알아보죠. 미국에서 인도계의 힘이 더욱 세지고 있는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제 인도계가 IT를 넘어서 대선까지 넘본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사실 인도라고 하면은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똑똑하다 이런 거 다들 또 인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미국에서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요. 이렇게 기술과 산업 쪽에서 강했던 인도인들이 지금 선거 정치판에서도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현재 그리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뉴스인데요. 자, 인도입니다. 인도의 남부에 타밀나두주의 툴라센드라푸람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요. 이 마을 곳곳에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거의 유력한 이 해리스, 카멜라 해리스의 사진이 막 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고요. 해리스를 위해서요? 해리스를 위해서요. 이 미국인 해리스를 위한 기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해리스의 어머니가 바로 인도인이고요.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라고 봐야겠죠. 외할아버지의 고향이 앞서 말씀드렸던 툴라센드라푸람이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아. 즉 해리스의 외할아버지의 고향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해리스가 당선되길 바라는 종교의 의식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외갓집에서 응원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 자, 바로 이곳에서 540km 정도 떨어진 안드라프라데시주, 여기도 인도인데요. 이 네. 바드루루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요. 도널드 트럼프의 사진들이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트럼프의 외가도 여기입니까? 참 재미있는 일이죠. 이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의 공식 대선 후보 전 대통령을 지냈던 트럼프의 사진이 왜 걸려 있나? 예. 여기에서 사원에서 촛불을 밝히고 당선을 기원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죠. 부통령 후보로 지금 지명된 JD 벤스의 배우자가 네. 바로 우샤 벤스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분이 인도계 사람입니다. 아. 즉 이분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이 이 바드루루라는 마을인데 예. 이 마을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 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기원하는 기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긴 또 부통령이 처가네요. 처갑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 현지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선 기사 이렇게 다뤘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인도계 여성이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은 부통령의 배우자가 되는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온 인도계 미국인 커뮤니티에게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계속해서 경쟁을 했었던 경선 라이벌이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대사 같은 경우에도 인도계고요. 예. 그다음에 성공한 기업가로서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었던 비벡 라마스와미 이런 사람들도 인도계 사람입니다. 즉 인도계의 정치권에서의 행보가 미국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 뭐 저희 경제학계라든가 뭐 수학, 과학 뭐 이런 쪽에는 워낙 인도 사람들이 뭐랄까요? 득세고 남다른 또 천재성을 발휘하는 분야라서 언젠가 이분들이 또 전 세계 주류로 등장할 그렇죠. 것 같았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네,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IT 그리고 과학계 그리고 수학
경제학계에서는 인도인들이 정말로 똑똑하고 일 예. 잘하고 사업도 잘한다라는 거 유명합니다. 예. 뭐 실리콘밸리를 한번 건너가 볼까요? 미국의 서부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 정말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의 CEO들이 전부 다 인도계입니다. 그렇네요. 대표적으로 이제 순다르 피차이, 제가 예전에 구글 행사 2010년도 초반에 갔었는데 그때도 CEO였었는데 지금도 CEO를 하고 그렇네요. 있는 분이 바로 인도계고요. 구글의 CEO입니다. 그리고 사티아 나델리, 여기도 유명한 분이죠.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고 있는 CEO도 네. 인도계고요. 닐 모한입니다. 여기가 바로 유튜브의 CEO입니다. 즉 빅테크라고 불리는 주요 기업의 CEO들이 전부 다 인도계고요. 뭐 인드라 누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펩시앤코의 전 여성 CEO인데 예. 이분 또 펩시앤코를 굉장히 잘 키웠다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또 인도계입니다. 예. 뭐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취임했었던 아제이 방가라는 세계은행 총재도 인도계고요. 경제학계 그리고 산업계에서의 인도계의 힘은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공식처럼 인도에서 대학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MBA라든지 여러 가지 석박사를 공부한 다음에 미국 현지에서 취업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이제는 진짜 경제계, 산업계, 기술계를 넘어서 정치권까지 확장하는 인도인들. 미국에서도 좀 신경 쓰일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요, 중국에 대한 좀 반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이 미국에 많기는 많았어요. 뭐 인구도 워낙 많은 데다가 미국의 신문물 기술들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도 중국 내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왔는 거 조금 신경을 썼었고요. 미국에선 그렇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인도계 인재들을 좀 영입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전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네. 그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인도계 출신들의 IT 전문가들, 기술 전문가들이 계속 대거 이민 유학이 왔었고요. 예. 그 결과 현재 미국 내 인도계 인구는 무려 440만 명에 달하면서 한때 최다였던 중국을 뛰어넘어서 가장 많은 외국계에서 온 미국 인구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넘었군요. 넘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정부에서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계가 이렇게 잘 하고 있고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먼저 이 인도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도 현지에서도 영어를 좀 배웁니다. 뭐 인도의 힌두어도 있지만 이 영어도 사실상 2개 국어 수준으로 잘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영어를 잘하는 데다가 말씀해 주신 대로 기술 경쟁력들, 기술에 대한 밝은 것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강한 현지의 문화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미국에 접목시켜서 좋은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옛날이나 코리아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뭐 한국 사람들의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면 이 동남아나 여러 가지 사람들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하면 1세대는 좀 고생을 하고요. 예. 2세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거를 역전시킨다. 이런 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세탁소를 한 부모님 밑에서 나온 의사 뭐 네.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인도계 의사들도 많은 게 그런 이유인데 예.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산업을 주류를 이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권에 진출하고 있는 인도인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1세대들도 굉장히 인도에선 주류인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자식들을 데려왔고요. 1세대부터가 먼저 정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빨랐구나. 2세대들이 적응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그리고 그 파급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분석되고 있는 것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유 바로 해리스 부통령의 어머니인 고팔란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요. 예. 인도의 명문대학교인 델리대를 졸업하고 19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온 다음에 UC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딴 다음에 교수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1세대가 이미 교수고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검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고급 자원에 고급에 그리고 높은 분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작점부터 달랐다라는 점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인도 고유의 뭐 문화적 특성 이런 것도 영향을 줬을까요? 참 이게 재미있는데요. 저도 미국에 있었을 때 저는 동부에 있었습니다. 예. 동부에 있었는데 동부에도 인도인들이 좀 있었거든요. 많죠. 그리고 서부에도 인도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양쪽의 사람들의 성향이 많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만났던 동부의 인도인들은요. 소위 말하는 뭐 저희가 비슷한 코리안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과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1세대는 좀 고생을 하면서 예.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그리고 좀 평범하게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말씀드린 대로 서부에 있는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재
문제들은 자기들이 정말 잘났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본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짓는, 구별짓는 행동들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기 있는 인도인들이랑은 정말로 같이 뭘 하기가 힘들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로 예. 콧대도 높고요. 그들끼리 뭉치는 성격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반대로 동부에 있는 인도인들은 정말 착하고요. 사람들이 친절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의 인도를 만든 어찌 보면 강한 인도를 만든 힘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인도 역시 교육열이 워낙 높습니다. 한국과도 비슷한 점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서로 지지해주는 끈끈한 네트워크, 지역에 있는 외국에 나가 있는 조직 중에서 그런 게 약한 데가 없진 않겠지만 예. 중국을 뛰어넘을 만큼 인도의 이런 네트워킹 능력 그리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문화도 강하다라는 분석도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소셜 미디엄에 따르면 인도 엘리트층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미래에 어떤 일을 택하든 우위를 점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 스킬, 예를 들면은 리더십이나 타인과 협업하는 능력에 대해서 많이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에도 한국계도 많지 않습니까? 네. 한국인들도 기술 공부 많이 해서 간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은 또 한국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상대적으로요 서구인에 비해서 조금 샤이하고 개인적인 부분에 좀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인도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맞든 틀리든 되게 당당한 모습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조직을 이끌어가거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능력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산업계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잘 진출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됐다라고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동부의 인도인과 서부의 인도인 다른 거 오늘 처음 또 알았네요. 지금까지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